그래서 현대차 같은 데가 국내에서 앞으로 저는 가능성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일부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네, 둘 다. 많이 올라갑니다. 올해 초였나요?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 요 책도 내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바퀴 달린 것이 워낙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 예전은 이제 자동차 하면 카, 비클, 오토라는 개념을 썼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이동수단의 모든 것,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 네. 강해지고 글로벌 기업이 이 모빌리티 쪽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 자율주행 네. 또 이걸 섞어서 이제 활용하는 공유 모델 등등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그 모빌리티라는 단어도 많이 들리고 네.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뭐 자동차 하게 되면 130년의 석유 이 내연기관 그렇죠.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상만 달리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하게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모든 과학 기술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나오는 모두 재료, 화학, 메카트로닉스, 기계 쪽이나 아니면 전기, 전자, 네. 반도체, 알고리즘 모든 게 총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안 하고 이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동수단의 어떤 지난 100여 년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획기적인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땅만 붙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늘을 날르는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또 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 자회사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탄환 열차 같은 거 있죠. 네. 뭐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시속 9,000km 넘거든요. 진공속으로 달리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네. 또 그 밖에 다양한 또 요새는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전동 킥보드나 아니면 르노이 튀지 같은 소형 이동수단 이런 다양한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델이 미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이걸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모빌리티 쪽에 대한 개념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정신을 갖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모빌리티 자체가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새 인공지능 같은 걸 갖고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잘못 활용한다면 흉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인류를 멸살하고 핵전쟁 일으키고 또 로봇을 만들어서 남아있는 인류를 멸살하는 터미네이터인데 이런 3, 40년 전에 영화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정도로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명의 이기가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관심도 크고 이게 먹거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모빌리티 하면 어쨌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자동차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의 자동차는 좀 어떤 건지 교수님이 이제 자동차학과 교수님이신 네네. 거니까 어떤 모양인 건가요? 예상하는 게. 뭐 일단 이동수단 자체가 지금의 형태하고는 많이 틀려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동 자체가 땅만 붙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서 올라가는 일반 높이 올라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중고도 어떻게 보면 한 500m 미만으로 움직이는 UAM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UAM이죠. 그러니까 유인 드론 뭐 이런 계통까지 합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하를 달리는 터널, 이 탄환 열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허맹랑한 얘기는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입증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이런 모델들 또 이동할 때 걷기에는 뭐하고 타고 가기에도 뭐하는 거리, 애매모호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휴대 이동 수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지고 또 관광지라든지 무공해 지역 중에서 좀 큰 수단이 필요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말하는 초소형 차, 우리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1인승, 2인승짜리.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다 그러면은 과학기술의 총합, 그리고 우리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바퀴 달린 휴대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단순한 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으로 또 이걸 가지고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융합적인 모델을 움직인다. 이게 이제 미래 모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UAM, 그 도심 항공 유틸리티인가요? 네.
그게 실제로 현실에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항 같은 중국 업체는 벌써 유인 드론이라고 그랬죠. 1인승 드론을 만들어서 벌써 시범 운행보다도 어떻게 보면 컨셉트 개념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지 벌써 5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벌써 수십 개입니다. 그리고 이미 컨셉트카 개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3년 전에 타운홀 미팅에서 정의선 그때 당시 수석부회장이었죠. 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미래의 어떤 현대차는 기존의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50%는 차를 만들고 30%는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나머지 20%는 로버트라는 게 이제 험로등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동수단의 모든 것을 구현을 하겠다 또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네. 그만큼 UAM에 대한 것들은 현대차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향후 5년 이내에 이 기본 시범 운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 있으면은 서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착륙장이 만들어지고 향후 5년요, 지금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착륙장이 생깁니다. 만들어지고 또 이 실제로 시민을 나르는 양산형은 아니지만은 시범 모델. 네. 그리고 아마 그 이후 2, 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8년 정도 후에는 2030년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아마 직접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택시를 대신해서 가격은 택시에 비해서 한 너다섯 배 정도 비싸지 않을까.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5분이면 간다든지 아. 개념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기술적으로 완성도도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못 따라가는 거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날려는 거는 비행기 자격증이 있어야 돼. 운전면허증만 가지고면 돼. 애매모호하거든요. 애매모호하네. 예. 그러니까 200m에서 400m 사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는데 네. 물론 내려갈 땐 착륙하겠지. 근데 올라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GPS 규정을 준다든지 네. 이렇게 좀 잡아주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새로운 면허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나 법적인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보험에 대한 것들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인류가 태어난 이래 이런 이동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각국에서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이 규제 일본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산업화시키고 미국,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제 규제 일본도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런 거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은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거 있죠. 너 책임질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아예. 예,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이 워낙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성노조의 이미지도 크고 네. 기업하기 힘든 구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얘기가 좀 빠지는 것 같아도 외국의 CEO들이 국내 부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CEO로 부임하는 순간 형사처벌 조항이 3,000가지가 넘습니다. 선진국의 10배가 넘어요. 그게 까딱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런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UAM 같은 거 구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이제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기술보다도 법적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잘 감싸주느냐. 네. 그게 아마 주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빌리티에서 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업이 이제 테슬라잖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만 좀 유독 급상승했던 네. 좀 비결은 뭘까요? 역시 이제 미국이라는 베이스 네. 환경이 좀 있었고요. 네. 아마 앨런 머스크가 국내에 있으면 그 지는 벌써 한 20번 됐을 겁니다. 네,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네, 벌써 이제 그것도 이제 13년 동안 적자였다가 2019년부터 흑자였거든요. 흑자도 굉장히 독특하죠. 지금 뭐 암호화폐 쪽에 대한 또 왼수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고 있지만은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 천재의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자동차 제작사도 아니고 네. 또 전기차가 미래를 바꾼다라는 확신을 가졌었고 그 방향은 굉장히 올바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테슬라가 판매된 50만 대가 전 세계 전기차의 19%를 차지하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테슬라를 끄는 사람들 특징을 차를 보게 되면은요. 네. 처음에 이제 한 6, 7년 전에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차의 개념이 앞에 계기판이 있고 운전대가 있고 네. 이런 시스템이 이제 몸에 배어 있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고 17인치 모니터만 하나 달랑 있고 네, 맞아. 예, 움직이는 컴퓨터인 거죠. 거기다가 가장 특징이 뭐냐면 OTA라고 해서 OTA가 이제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끌면 끌수록 중고차로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가미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130여 년 동안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구현하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OTA 같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못한 게 아니라 네. 법적 제도적으로 원래 못하게 돼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은 움직이는 차량에 업데이트에다가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작정 진행한 게 또 앨런 머스크예요.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거지 한마디로. 예, 딴 데는 엄두를 못 냈는데 그리고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이게 이제 장벽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도입을 한 건데 그거를 원래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라는 게 이미지가 많이 강조가 됐고요. 물론 이제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완벽한지도 못한 건데 그게 이제 그걸 믿고 운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죠. 물론 죽은 사람은 모르죠. 내가 왜 죽었는지. 왜? 영화보다 죽고 책보다 죽었으니까. 네.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또 몇백 건 이상이 미국에 생기고 있는데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이 바꿔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데 한 건만 생기면 너 책임질래? 벌써 감옥 갔을 거예요. 예, 벌써 가구도 남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핑크빛을 많이 보여줬다. 네. 앨런 머스크는. 거기다가 이제 이 테슬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차량 말고 아까 뭐 탄환 열차라든지 또 뉴럴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머리에다가 인공 칩을 심어가지고 이 사람의 두뇌를 컴퓨터하고 바꿔주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의 어떤 회사도 만들고 또 스페이스 X라 그래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우주선도 만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도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또라이 기질이 굉장히 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그런 핑크빛을 심어주는 거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거를 직접 구현을 한 게 테슬라 차량이거든요. 네. 그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3년 전부터 흑자가 나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게 나오면서 투자자들한테 대단한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앨런 머스크 본인도 걱정할 정도로 거품이 많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역시 전기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인하기 시작한 게 한 재작년부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를 전기차에 중은 게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많이 나오는 거죠. 테슬라는 아직 이제 아까 장점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제작사 아니다 보니까 나사 빠진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나사 빠졌다는 얘기는 단차가 크고요. 패널 간에. 또 이제 어떤 패널은 도장이 덜 돼 있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는 범퍼가 달리다가 떨어진 차가 여러 번 있었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차를 보면은 차를 만드는 회사 같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건 좋은데 거기다 불 같은 거 나게 되면 또 전원이 나가게 되면 모델 3는 뒷좌석은 아예 못 열고요. 그러니까 뭐 나사가 빠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근데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굉장히 좋은 완전히 무장한 차가 많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독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럼 지금 테슬라 외에 좀 다른 해외 회사들은 어떤 데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루시드 같은데 루시드 모터스 이게 이제 테슬라의 모델 X 같은 고급 프리미엄 전기차거든요. 이게 일명 모델 중에서 하나가 루시드 에어가 있죠. 이미 주문 받아서 올해 말부터 양산형으로 보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또 뭐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테슬라, 중국의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파격적이고 또 중국 시장에서 뭐 10년 전부터 시진핑 정부에서 올인하고 있지만은 중국 시장 내에서 가장 마주치는 게 뭐 역시 이제 테슬라하고 그 니오예요. 두 가지 모델이 역시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한 신뢰성은 저는 아예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 자체가 정부가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제 큰 그룹들 자문해주면서도 중국 시장은 별동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시장 개념은 아니에요. 시장은 전 세계 25% 차지하지만은 사회주의 국가고 정경유착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사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드를 가지고 그 중국 인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주면서 일종의 불매운동 개념으로 그런 것들이 범용화돼 있고 또 약속을 하더라도 아닌 듯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신뢰성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중국의 니오라든지 또 그 밖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 개념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고민도 많아요. 법적 제도적으로 싸게 나오기 전에 밟아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보다도 아예 상장을 뉴욕 상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더욱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또 배터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 요새는 저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고 있죠. 네. 또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회사들. 또 이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 같은 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 센서 회사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모빌리티 쪽에 있어서 핫한 주제들이죠. 예,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 그런 스타트업이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의 주가를 넘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우버나 뭐 구글 이런 데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뭐 공유업체 대명사인 뭐 리프트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워낙 많이 나오는데 역시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애플도 카를 애플은- 준비한다는 얘기가 애플은 차의 기본 대명사예요. 네. 애플카잖아요. 작년 네네. 12월에 애플이 애플카를 2024년에 내겠다고 발표해서 난리가 났었죠. 네. 기아차, 현대차 뭐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주가 난리가 났었고 네. 또 닛산이나 이런 거 얘기 나니까 일본의 주가가 난리가 났었고 애플카는 굉장히 핫한 주제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카를 과연 후반기에 누구하고 MOU를 맺어서 수면 위로 올릴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뭐 대만의 폭스콘 그다음에 캐나다의 마그나 뭐 이런 부품 회사 또 아직도 기아차 이런 데가는 완전히 끊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밑에서 접촉하고 비밀주의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는 순간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애플카 작년 12월에 선언한 날 가장 주가 떨어진 게 테슬라였거든요. 왜? 상대적 압박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다. 애플은 가장 무서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 아이폰, 우리가 애플 하게 되면 사실 인류 혁신의 가장 대명사인 스마트폰을 만든 그렇죠. 회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따라간 건데 그렇죠. 혁신 이 넘버원이거든요. 그 작년에 애플카를 선언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주인공이어서 이제는 모빌리티로 무대를 옮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카가 나오면은 구글카, 아마존카, 또 LG카나 삼성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에 대한 것들이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애플카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수님이 보셨을 때 유망 기업 한 세 군데 정도 이 중에서는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이 하청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애플이 한 걸음 양보해서 협약 조건을 공유 모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 거부를 했었는데 가장 큰 게 역시 이제 일본이 저는 두고 싶은 게 캐나다 마그나입니다. 네. 캐나다 마그나 7월 달에 LG 마그나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LG하고 투자 같이 한 거. 아마 그 기업이 받을 가능성. 두 번째, 대만의 폭스콘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 아이폰만 만드는 거. 근데 대만의 폭스콘은 애플이 할 수 없이 이제 잡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폭스콘은 스마트폰을 대리로 만들어주는 하청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자동차를 만든 경험이 없어요. 네. 자동차를 만들지 않은 기업은 테슬라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애플이 너무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죠. 13년 동안 적조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되풀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사 빠진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 없는 회사들은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이 캐나다 이 부품 회사 넘버 3 자동차 부품의 넘버 3 정도 되죠, 마그나. 근데 마그나는 자동차 위탁 생산을 많이 한 기업입니다. BMW, 벤츠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만들어준 경험이 많아서 넘버 1으로 둔 거고, 폭스콘은 넘버 3가 기아 같은 데 두고 싶어요. 기아. 예. 기아는 이유는 이제 제가 책자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칼럼이나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아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담이 덜 된다는 거. 현대차는 제네시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청 기업을 수면 위로 올리게 되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기아라는 브랜드보다도 뭐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차명이 더 브랜드화 돼 있거든요. 그리고 PBV라고 퍼포스 빌트 비클. 이게 뭐냐면은 목적 기반 자동차라는 건데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주는 일종의 이 파운드리. 파운드리 자체는 반도체 이 위탁 생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래 모빌리티를 위탁 생산해 주는 걸 또 자동차 모빌리티 파운드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괜찮고요. 또 애플하고 협약을 하려면 미국 공장이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라든지 글로벌 기업이어야 돼요. 근데 뭐 기아하게 되면은 조지아 공장 굉장히 크죠.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GMP라는 모델을 현대에 더불어서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애플이 가장 좋아하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협약 조건을 애플이 얼마큼 양보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폭스콘하고 한 하청 기업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순 하청, 비밀주의하고 갑을 관계가 굉장히 뚜렷한 데가 바로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밀주의 강조하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자동차 제작사하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의 사과 로고가 들어간 대신 메이드 바이 기아 이걸 같이 써주는 거죠. 코브랜드 형태. 또 예를 들어서 기술을 독점적으로 자기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아하고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한 걸음 양보해서 협약을 맺는다면 기아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협약의 어떤 관건은 결국은 애플이 얼마만큼 기아한테 협약의 조건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뭐 대단하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네네. 있으면 어쨌든 애플카는 미래에 나오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거잖아요. 확정적인 그렇죠? 거죠. 그냥 두 번째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캐나다 마그나, 대만 폭스콘, 한국의 기아 이 셋 중에 한 군데가 될 확률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외에 변수도 있을까요? 변수도 있어요. 변수 수 있는데 있다. 변수는 1-20%고 1-20%. 아마 세 군데가 결정되는 것 중에 7-80% 상당히 높다고 저는 책정을 하죠.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 주식을 안 합니다. 아니, 자동차 쪽 안 하세요? 안 해요. 근데 왜냐면은 아니 자동차 전문가신 제가요 분이 안 일부러 안 해요. 아우. 왜냐면은 편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 둘 때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 비영신 장군하면 돼, 멍글하면 되는데 보이거든요.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제 게이머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 지금 하려면은 제가 이제 모빌리티 쪽을 많이 자문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뭐 제가 협회도 한 10개 이상 맡고 있고 협회장을 또 정부의 정책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그 큰 기업들도 많이 자문해 주고 있고 또 뭐 언레이스트 특강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방향 이런 거 설정을 쉬우니까 대래 주식하면 제가 더 벌었을 거야, 그죠? 근데 안 하는 게 객관성이 있고 도리어 이 말씀드리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야, 교수님이 그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국 전기자동차 협회 회장, 자율주행차 포럼 위원장, 한국 에코드라이브 협회 회장, 한국 이륜차 운전자 협회 회장, 한국 중고차 협회 회장 뭐 등등 자동차 관련된 바퀴 달린 것들은 맞습니다. 튜닝도 산업협회장이고요. 수출중고차 있죠? 수출중고차는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회장이고 뭐 여러분들 알아서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 이것도 제가 연구회도 회장이고 그러니까 뭐 관련 안 된 게 없죠. 바퀴 달린 것의 협회 요새 이제 클래식카 협회 회장을 또 맡거든요. 자, 그러면 국내 기업 중에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뭐 당연히 뭐 현대기아차일까요? 현대기아는 한 2, 3년 사이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주가 많이 올라갔죠. 2, 3년 사이. 그 이유가 정의선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하고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몽고 회장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정몽고 회장의 입지와 지금 정의선 회장의 입지가 틀리고요. 또 색깔도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래의 어떤 자동차 제작사의 가장 중요한 색깔은요. 합종연행을 되게 잘해야 돼요. 합종연행. 다시 말하면 인수합병부터 다른 기업하고의 어떤 공동 MOU부터 조인트 벤처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의 동침 또는 합종 이종 간의 결합 또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정몽고 회장 위치에 있을 때는 순혈주의를 많이 강조를 해서 현대차 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샘물도 녹여서 자기네가 들어가는 쇠를 자기네가 녹여서 만드는 유일한 회사예요. 전 세계예요. 제철 회사를 갖고 있는 그룹이 자동차 기업이 현대차뿐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이거든요. 잘하는 기업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부분들이 합종연행이거든요. 얼마만큼 섞는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잘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수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요새 주춤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옥중 경영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운신의 폭이 좁아서 그런 거지. 나왔으면은요. 폭스콘 저렇게 TSMC 저렇게 진행하는 거 있죠.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물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투자 20조 정도 지금 진행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있었다 그러면 직접 가가지고 한 40조 2배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 굴지의 그룹들이 총수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정의선 회장이 내부의 어떤 개혁적인 것들도 최근에 2, 3년 전부터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많이 변하고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군대 문화의 개념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가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라 UAM이라든지 로버트라든지. 그 작년에 신의 한 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지 네.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예. 미래의 어떤 험로를 움직이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다각보행 로봇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상용화는 못 시켜요. 그 상용화의 귀신이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짝이 굉장히 잘 맞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이후에는요, 그런 모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고령자를 이동할 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자동차. 예. 그래서 험로나 이런 길이 아닌 데는 이 관절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나 길이 나오면은 관절이 오므라들면서 끝에 바퀴가 붙어서 일반 자동차 같이 달리고, 이런 모델들 벌써 컨셉트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이미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어떤 그 테슬라 같이 네.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 아니라는 이미지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의 플랫폼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데가 국내에서 앞으로 저는 가능성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일부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대신 이제 단타 개념으로 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묻어 놓으면은요. 굉장히 지금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네, 둘 다.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기아가 동생이고 현대가 형이지 않습니까? 형이죠. 좀 이제 색깔이 틀리지만은요. 현대기아, 현대차 그룹 하면 현대하고 기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뭐 기아보다 현대가 더 빨리 먼저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둘 중에 어느 거 더 좋게 보세요? 현대가 형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먼저 구현을 하니까요, 보통. 저는 현대 기아 생각할 때마다 뜨는 거는 네. 그 양재에 두 개 이제 쌍둥이 빌딩 쌍둥이 같이 있죠, 두 개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걸 볼 때마다 좀 멀미가 나는 게 딱 그게 볼 때마다 차가 막혀요. 그렇죠. 보지 마셔야 돼요. 보면 차 막힙니다. 그 지역이 다 막히는 지역이어서. 그 지역이 완전 차 막히는 그렇죠. 지역이니까. 그래서 본사가 이제 그 삼성동 한전부지로 가게 네. 되면은 그 현대기아가 이제 아마 연구 시설을 쓸 거예요. R&D 쪽인데 이제 우면동에 삼성전자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남영연구소에 13,000명 정도가 있는데 핵심 인력들이 거기까지 아직 안 갈라 그래요. 거기까지 출퇴근하는 거제가 너무 멀거든요. 그렇죠. 서울에서. 남영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 양재동 본사를 한 3, 4천 명 정도 근무하는 핵심 코어 R&D 회사를 센터를 만들 거예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 인력 인재들 유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아마 그런 코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동 한전부지로 가게 되면 그쪽에 박물관도 만들고 제가 이제 너네는 조상도 없다 제가 그러거든요. 현대차는 이제 제니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하지만은 야 너네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계인 뜻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계인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관심이 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기술은 좋은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야. 네. 현대도 제네시스 다 좋은데 얘네가 어디서 왔지? 스토리텔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없죠. 박물관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벤츠 BMW가 명품이 온 이유는 박물관 같은 걸 통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떻게 발전돼 와고 지금의 명품 이미지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 외계인 취급받거든요. 아직은 현대기아의 입장에서는 제네시스도 나온 지 6년, 7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림이 좀 명품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박물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지향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75년 포니의 유전자가 아이오닉 5지 않습니까? 포니 쿠페였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림을 근데 과거가 없잖아요. 지네스는 그러면 과거 뭐 볼 거야? 아 있었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있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박물관인데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사 중에서 박물관이 없는 기업이 유일하게 현대기아입니다. 울산에 있는 조그만 거, 코딱지만한 거 이런 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마 센터가 지면은 이제 거기에 박물관 들어갈 예정인데 너무 늦었죠.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뭐 오토 스튜디오 같은데 뭐 있긴 있어도 조그만 것들이니까 몇 대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